나도 농지인의 주인이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농업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농지의 소유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오면서 시행령으로 해서 그 5월 달서부터 또 좀 더 강화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22년 8월 18일 날 농지법이 바뀌게끔 된 겁니다. 근데 바꿔놓고 일부를 시행령을 강화를 한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여기 보시다. 제8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3번이 새로 생긴 겁니다. 3번. 3번 있죠? 신설 21년 8월 17일 이렇게 돼 있죠? 시구읍 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적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시설을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지위원회가 없어졌었는데 농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는 지금 농지 투기가 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다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먼저 봅시다. 먼저 LH 사건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샀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을 누가 해줬죠? 담당 공무원이 해줬죠. 예.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얘기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심사를 하지 않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은 먼저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냐 이런 걸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지를 산 사람, 농지증을 속이든지 어떻게든지 농지증을 세워서 샀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투기 목적으로 샀더라. 그랬을 때 너는 왜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농지증을 해줬냐. 이 책임 소재가 담당 공무원한테 갈 것이냐 갔었는데 이제는 나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나는 해줬다. 나 책임 없다. 이런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같은데요. 경매는 바꾸겠네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생긴 건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도 있죠. 44조 보면 삭제됐죠. 언제? 2009년 5월 27일 삭제됐죠.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8월 17일 44조가 새로 생긴 거야. 44조가 삭제됐다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2000년 9월 이전에 농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증 심의를 했고 농지전형 심의를 했었어요. 했었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가 10년 만에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심의는 먼저 번에 보면은 예전에는 농지위원들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위원들이 저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아닌가 30km 이내 거주한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했었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 같으면 안 질 것 같다면 심의를 안 해줬기도 했는데 처음에 시장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장한테 술 사주고 이장한테도 돈 좀 갖다 주고 도장 다 찍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만 심의한 게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도 심의를 했어요. 자, 농지 전용 허가를 심의하는데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자, 이겁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지으는데 도와주는 목적일 때는 신고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농업인의 주택을 짓는다, 농업인의 창고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 가공공장을 짓는다 할 때는 신고합니다. 그런데 농지를 전용하는데 농사를 짓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다 할 때는 농지 전용 뭐하나?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위원장들이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런 농지 전용 허가를 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농사를 짓는데 그게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가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거기다가 농지 전용을 했을 때는 그 옆에 농사를 짓는 것이 피해를 본다고 가정이 되면은 심의에서 탈락을 시켜서 안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 몰랐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우리 내가 초록에 사는데 옆에 그 앞에 논이 이렇게 있어갖고 옆에다가 창고를 조그만한 거 지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던 그 위에 논 주인이 저런 거 창고 지어갖고 저 앞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 네. 그 창고 앞에 가로등 켜놨고 저는 가로등 때문에 우리 벼가 밤에 잠을 못 자갖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이게 쌀이 그냥 반으로 줄었어 이러더라고. 나는 진짜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 식의 그 옆에 잘못했을 땐 농사를 짓을 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몰라. 그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젊은 것 때문에 하여튼 저기 가로등을 갖다 밤새도록 켜놔갖고 여기 가로등 앞에 있는 이만큼은 잠을 못 자갖고 그 열매를 잘 못 맺으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해서 옆에 농사를 지을 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안 해주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이것도 피해를 주는 걸 예를 들어서 쌀이 한 마리를 생산해낼 것이 반만 생산했다고 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에다가 그 이장한테다가 돈 좀 갖다 주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했죠. 우리 이장에다가 보면 저 나오는데 도장 찍었어 200만 원 내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주 공공했었고 우리 같이 주택을 질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공장이나 창고나 500평 1000평 이럴 때는 한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 동네에서 창고를 지려고 사면은 제일 먼저 농지 전용 허가 받기 전에 이장한테 찾아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다? 2009년도에 없나? 없애버렸다. 이거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버렸다 했다가 이번에 어떤다?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생겼습니다. 또 그런 영상이 나오겠네. 그럼 지금 농지위원이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왔습니다. 자, 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다음과 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확인,
5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정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모든 농지에 관한 사항은 농지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와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농지를 산 사람의 농사를 짓는 것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다? 다 농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 지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시죠. 사실 농지위원회 구성. 그러면 농지위원은 누가 농지위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 병영을 하고 있는 사람. 예전에도 원로 영농인 2명이 됐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 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먼저 원로 영농인 2명, 그 다음에 이장, 그 다음에 면읍장,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직에 있는 사람 했고 5명이 소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소위원회가 아니라 10명에서 20명으로 해갖고 이렇게 동네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한 면이나 읍에 5명으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크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될 게 아닌가 봐요. 제일 좀 예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먼저 읍면장,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 그 다음에 이장, 그 다음에 원로 농업인 그 추천을 한 오랫동안 농사를 진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1, 2, 3, 4가 만들어졌는데 농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누가 될는지, 누가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자, 또 바뀐 겁니다. 이번엔 49조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원부 대신에 뭘 만들어? 농지대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시구읍 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사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적 여부 등을 어떤다? 포함한다. 예전에 농지원부라고 있었죠. 농지원부는 사람 위주로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수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 철수가 어디에 농지를 갖고 있어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 해서 사람 위주로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농지 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의 주인은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빌려줘서 무슨 농사를 지금 어떻게 짓고 있다. 이렇게 농지 위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빌려서 짓는지 농사를 안 짓고 있는지 농지를 사서 짓고 있는지 뭐 특수재배를 짓고 있는지를 그 동네 사람들이 농지 위주로 관리를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모르겠지만은 이 농지에 관한 것은 농사를 안 짓고서는 어물쩍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담당자만 눈을 감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한 동네에 있는 전부 다가 눈을 감아야 되는데 전부 다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관해서만큼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다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대충 해서 내 농지인데 그냥 내가 농사 짓는다고 당신
대신 좀 농사 좀 짓고 있어. 그냥 돈 지료는 안 받을게. 이것도 안 통한다니까. 이제는. (49조) 이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담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획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 보면 이게 보면 농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소작농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게끔 되면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도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것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정식으로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릴 자신이 있다. 농업법인인지 개인이 있다. 그럴 때 합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옛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소작농을 해서 내가 소작한 거에 뭐 60% 70%를 갖다 주고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시대는 어떻게 한다? 지났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농지의 변화가 합법적으로 그냥 빌려주는 것을 처음에는 시작이 이것도 한 7, 8년 전,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빌려주는 걸 농지은행에다만 빌려주는 걸 합법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농지 임대차 보호법도 생기고 일반인들에게 농업법인이 농지은행에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끼리 빌려주는 것도 뭐 대장에 올려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작농이 아니고 농지의 경영으로 목적하는 것까지 농지를 빌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 농지에 대한 정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시구읍면장은 농지대장의 열람 신청 또는 등본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지인 집단 식품을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의 열람행위 하거나 그 등본을 뭐한다? 내주어야 한다. 시구읍면장은 작용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언제든지 이제는 우리가 농지에 경매로 나왔을 때 거기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고 누가 농사를 짓고 있고 할 때는 언제든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서 그 농지 대장을 어떤다? 내가 이게 경매로 나오는데 열람을 한번 해보니까 농지 대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농지 대장에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빌려서 어떤 식으로 어떤 농사를 누가 어떻게 짓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관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수강생이 이제 그 보면 보니까 충주에서 그 노인네 이제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갔는데 저거 이제 땅 좀 보러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갔더니 이제 이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정식 혼인이 아닌 얘는 혼외 자식으로 낳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가 혼자서 그 이제 자식을 돌봐줘야 되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공부시켜서 내가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 땅을 빌려가지고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경매로 날라갔더라고요. 날아가서 이제 다 나가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 해갖고 그거를 이제 지상권을 있는 걸로 인정을 해서 거기 감정평가해서 지료를 주는 걸로 해갖고 그때 소송을 해갖고 20년인가를 그대로 저기 복숭아 나무 죽을 때까지 수명을 갖고 그때서 얼마를 주고 써라 해갖고 그때 소송에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참 미칠 지경인 거죠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 낙찰 받은 사람 쪽이 아니라 우리 수양상의 그 자식이 되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서서 이제 그 저기 뭐 그 지상권을 주장을 하고 이거 갖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거를 경매로 당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복숭아 나무를 다 비라는 것은 잘못된 거냐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이 복숭아 나무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걸 그대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대로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 내고 쓴다는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원래 주인한테다가 얼마씩 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준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었는데 우리 낙찰받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짓고 있고 과수목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간단한 겁니다. 땅 주인과 가수 주인이 같으면 법정 생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농지단장을 띄워봤을 때 땅 주인과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연생식물이죠. 단연생식물이면 그 농지 임대할 때까지 2년, 3년이면 최단 3년이면 끝나는 건데 단연생식물인 경우에 20년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반드시 그 과수 주인과 그 땅 주인이 같은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자, 1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조금 아까 것까지는 이번에 그 농지법이 개정된 그 일부를 제가 얘기한 게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시행령으로 해갖고 보면 지침으로 내려온 게 또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고 아까 얘인데 자, 대한민국에서 돈만 있으면은 농지를 다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예.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제일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나 공공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체험 용역으로 목적하는 농지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농지를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을 때는 농사를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농업을 경영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다시 말하면 시골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울로 아들 집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아들 집으로 올라올 수 있을 때에 그 농지를 팔지 않고 농사를 서울로 왔으니까 농사를 못 짓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농지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다 하는데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8년입니다. 8년. 8년을 농사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어 하고 농사를 안 짓고 집에 있든지 서울에 아들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농사를 안 지면 그러니까 공시지가 20%씩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 상속을 했을 때. 그 다음 언제?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안 졌을 때. 자, 그 다음 거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화협동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한 경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농지를 빌려주죠. 그런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면은
그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자기네 돈을 다 회수 못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농사를 짓지 않는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이 돈 빌려준 금액으로 자기네들이 다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우리 NPL로 저당권이 있죠. 유동호 회사가 사는데 유동호 회사에서 저당권을 살 때는 동지의 저당권도 걔네들이 사서 팔고 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보 농지를 취득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우리 이사장님 농지를 내가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내가 경매를 지르면서 내가 산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건도 안 된다 이게. 반드시 공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경매를 진행됐을 때에 그 2번 이상인가 떨어졌을 때에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에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어떤다? 사놨다가 그걸 제3자한테 다시 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겁니다. 농지 전용허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거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와 뭐가 틀려? 위에 거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똑같은 얘기에 다른 얘기야. 그건 개인 지자체나 위에 거는 내가 어떤 농지를 개인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소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맡았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 전용 협의를 이미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증 없이 어떻게 된다? 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위에 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의해서 내가 농지를 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농지 전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해서 농지 전용 받은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따라서 우리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라고 나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써붙였어도 우리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여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법상 농지이기는 하나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나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 없는 것이 상속으로 받은 농지, 그 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농지. 농지 지역이긴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거고, 없는 것이 있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해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농업지역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로의 15% 이상인 농지. 이 농지는 영농여권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는 제일 첫 번째 상속,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다음에 영농여권 분리농지. 이 5개는
농지법상 농지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농지. 그 다음에 1973년부터 1월 1일 이전서부터 객관적으로 다른 데로 쓰고 있든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나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아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받았을 때에 설명을 할 때, 아, 이건 어디에 속한다? 농지법상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 없는 농지다? 아,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농지 민원 사례집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농지법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농지 민원 사례집이 또 새로 나올 것 같아요. 바뀐 걸로. 그러니까 농지 민원 사례집이 제가 보면 이게 농지법이 바뀌면서 지금 4번인가가 개정돼서 나오는데 이게 제일 최근에 개정된 것을 중에서 내가 일부를 제가 여기 한 건데 보면 제일 첫 번째 상속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에 농지민원 사례집에 있는 거에 1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식품부에 들어가서 농지민원 사례집 이렇게 치세요. 그럼 농지민원 사례집이 나오게끔 되면 농지민원 사례집이 몇 년도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제일 최근에 있는 건 농지 민원 사례집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거를 놓고 이렇게 쭉 보시게끔 되면은 이 농지에 대한 질문 답변 사항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14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상속으로 농지 취득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 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간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아시죠? 네. 개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한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개발을 한다는 뜻이지만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비도시지역에도 거기를 어떤다? 개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개발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도 농지취득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지역 아닌 농지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농지 민원 사실집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다시 말하면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줄 수도 있고 사용재탁을 줄 수 있다. 위탁경영, 다른 사람에 맡긴다는 얘기죠. 임대차, 빌려준다는 얘기죠. 사용대차, 임대차는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얘기고 사용대차는 돈 안 받고 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의 위탁경영은 경자유전의 헌법 이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일 첫 번째,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영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약 선고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저기 뭐냐, 국민의힘 당에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기 양산에 농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농지 작용 안 한다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농지법 위반이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게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떠드는 그 국회의원들이 공부는 안 하고 떠들기만 잘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다시 말하면 공직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는 질병이든지 취약이든지 선거에 따라서 공직을 취임했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참 이 맨 마지막에 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다시 말하면 위탁 경영 농지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농사를 한 개도 안 줘. 야 철수야 벼 좀 비워라. 야 순이야 가서 된다 뭐 해라. 이렇게 시켜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일당을 주고 시켜야 되겠죠. 그것도 농사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 114페이지는 농지 소유한 제한의 예외 규정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농지를 상속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그랬죠. 네. 근데 1만 제곱미터는 안 지어도 되지만 그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는데 안 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빌려줘라 이러니 빌려주면 된다.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의 농지 중에서 자격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한 2,0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씩 쪼개갖고 줄을 쳐놓고 왜 저기 뭐야 주말 농장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경우에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먼저 번에 저기 누구죠? 이명박 정부 때인가 누구 한 분이 그 농지를 갖고 있다가 그 누구한테 빌려 줬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그 장관인가 뭐로 데리려다가 탈락한 경우가 있는데 그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불법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가서 내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정식으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주는 게 합법이에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빌려줘라 이런 얘기.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불법이에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빌려줄 때는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빌려줄 때는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거기서 정해준 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만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걸 내가 맡기면은 농어촌공사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중개만 해요.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아갖고 소개를 시켜주고 자기네 일종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빌려주는 거를 말하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걸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과 소유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협을 하지 않아 자기 소유를 초과한 농지에 8년 이상 장애한 후 이동한 자의 소유상을 초과를 농지를
임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15페이지 이제 농지를 사용대차, 임대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에 대해서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이게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만은 합법적으로 빌려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농지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어떤 분이 농사를 임대해서 빌렸지 않습니까? 빌렸을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무조건 보장을 합니다. 3년, 이게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서 얼마를 보장한다? 3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노지에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같은 걸 지어서 농사를 짓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비닐하우스 지인값을 뽑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임대차법.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지를 샀는데 다른 사람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1년 농사를 지었으면 우리는 2년 동안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어떡한다? 보장을 해줘야지 내가 그 농사를 짓는 거를 뺏어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8페이지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과 방법 이렇게 있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 계약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건 우리 주택임대차법하고 똑같으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 누구한테 제3자에게 등기가 없어도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물권법, 채권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기한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두환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죠.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81년도에. 그 만드는 걸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좀 서민들에게 뭔가 좀 서비스를 하나 해줘야 될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만들어낸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내 전세금을 보호할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그냥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빌렸기 때문에 채권법입니다. 근데 전세를 한 걸 전세 등기를 하게끔 되면 등기부등이 오르기 때문에 물권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 등기를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물권법이 돼서 등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등기를 하기에는 집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세 등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주인들이 딴 데가 살아봐. 싫어 나가.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 많어. 이러다 보니까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은 있었는데 서민들이 그 법을 이용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 정부에서 해놓은 게 협조를 안 해주는 주인한테 가서 사형수사서 받지 마라. 그냥 계약서 가지고 어떡한다? 동사무소 가서 봐서 그러면 그거를 물권법을 채권법을 물권법으로 바꿔줄게. 이게 임대차 보호법의 주택임대법의 핵심입니다. 전두환이가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법은 잘 만들었어요. 전두환이가 육사 중에서도 몇 등 했는지 알아요? 바닥에서 꼴찌에서 3등 했어. 근데 어떻게 이런 그 주택임대조법을 어떻게 만들어냈어? 참모들이 만들었다고? 참모들은 더 돌대가리야. 내가 보면 총 쏘는 건 알지 무슨 그걸 알아. 우리같이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왜 어떻게 이걸 알고 이걸 만들어내냐고. 내가 보기엔 진짜 잘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얘기했지만은 박정희 정부는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거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두환이가 임대차 보호법 만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마지막 부동산에 관한 정리를 한 것이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제가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제일 잘 만들었던 거고 정확하게 해결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없는 백지에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보게끔 되면 일제천황의 조선 시가지 정에 따른다. 이런 식의 법률이 있던 거를 박정희 정부에서 다 뜯어고쳐서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법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싹 다 정리해서 제대로 만들어 현대법에 현대 생활 딱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김대중 정부예요. 누구 무슨 내가 정치적으로 이기적으로 한 얘기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봤을 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돌대가리가 어떻게 한다? 잘 만들어냈다 이거야. 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돌대가리인 줄 알으니까 야 좀 똑똑한 애 데리고 와서 너 이거 지금 어떻게 한다? 다른 건 잘 못했는데 뭘 잘하는 윽박 지르는 건 잘해. 너 이거 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 만들어내. 안 만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죽게 가지고 연구해갖고 만들어놓은 것이 이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래갖고 다시 말하면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있었는데 주인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그 부분을 못 받았는데 걔네한테 가서 돈 안 찍지 마, 달라고 하지 마. 그냥 동을 가서 찍어. 누가 계란을 세우냐 못 세우냐 했는데 누가 냈더니 내가 보기에는 진짜 기가 막힌 법이야. 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똑같이 주택임대차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농지임대차법도 똑같이 하는 거고 주택임대차법은 2년인데 여기 몇 년? 3년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이제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 23조 1항 4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어디로 간다? 3년 이상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뭐야?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법이 있죠, 법. 우리 젊으신 분들. 법이 있죠. 법의 조항이 임의 조항이 있고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법을 볼 때는 이것이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법 있죠. 상속법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배우자가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11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가리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예요? 배우자 1.5, 나머지 뭐야?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11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놨죠. 해놨는데 그건 법이 정해놓은 거고 아버지가 야, 너희들 필요 없어. 나 배우자한테 다 줄 거야. 그럼 법이 그렇게 해서 배우자한테 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야?
임의조양이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실 때 네가 갔냐 내가 갔냐 따질 때 1.511이야. 무슨 얘기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임대차를 주택 임대차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년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오면은 1년 있으면은 전역하고 오니까 1년만 계약하겠습니다. 알았어, 1년만 계약합시다 했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 1년 있으니까 나가 했는데 그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야. 그건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어도 합의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죠. 토지거래가 허가지역에 실제로 매매하고 샀죠. 사갖고 변호사 등기했죠. 공증했죠. 샀다고 놨다고. 그러는데 몇 년 있다가 나 파는 거 아니야 했어도 허가를 받지 않은 거 그 계약 자체가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럼 몇 년 후에 가서 그거 판 거 아니야? 하면 그냥 꽝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강행 규정이 있고 그냥 임의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거는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법이나 이게 뭐야? 농지임대차보호법은 무슨 경이다?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설정해놓고 뭐 해서 거래한 것 자체가 나중에 파는 사람이 나 파는 거 아니다. 내 땅이야. 해도 그 계약 자체가 돈을 아무리 준 것도 왜? 무효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내가 너 돈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땅을 가져가지 못한다. 선생님, 양 당사자 중에서 임차인은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이런 게. 아까 얘기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돼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1년이라고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다행 경쟁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는 무효지만 임차인이 3년을 주장하면 근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여기도 좀 더 있고 아니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계약한 대로 난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지. 임차인은. 근데 임대인이 1년 됐으니까 나가 했는데 했어도 나 못 나가 하면 무조건 2년까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야?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있는데 임의 규정이 있고 강행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는 법은 강행 규정이고 이건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으로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끼리 이렇게 합의해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인식하고 그 법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임대차 기간을 정의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3년으로 본다.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개할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동일하게 어떤다? 적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농지를 살 때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3년 가서 봤더니 2천만 원 보증금이 있어. 그 보증을 우리 주택처럼 나 보증 2천만 원 보증금 낼 때까지는 내가 이걸 점유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줄 때까지 10년, 20년 계속해서 3년이 지나도 우리 못 찾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입차 들어갈 때 이게 주택임대차처럼 전세 얼마 들었는지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게 민법이 있죠? 민법. 303호. 전세권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농지를 가지고
저기 뭐야 그 농지임대차 보호법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할 때 내가 2천만 원이 2천만 원의 전세를 들었습니다는 안 받아준다. 전세를 들었습니다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로 내가 200만 원을 연세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약점이 3년 동안 맨 처음에 했는데 3년치를 내가 일시불로 다 줬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3년이 지날 때까지 돈 하나도 못 받고 어떡한다? 기다려서 내보낼 수는 있지만은 현금으로 물어줄 때까지 그 전미를 못하는 건 아니다는 게. 첫째 번에 그 면읍동사무소에서 내가 이 농지를 1,000만 원 전세로 했습니다. 2천만 원 전세로 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받아주지를 어떻게 한다? 안 한다는 얘기. 이해 가셨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 3년 정도, 길게 잡아서 3년 정도만 내가 전미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보증금을 물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파트 4입니다.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저는 그 농업인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농업인에 많은 혜택을 주는 거 하나가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연금 받아야 돼?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농지를 부모 이름으로 살았다가 그냥 나중에 저기 아이고 저기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용돈 달라 하지 마시고 그 농지 갖고 연금으로 쓰십시오. 나도 내 아들 먹고 살리기 바쁩니다. 그럼 그래. 그런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자식들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할 때 이 농지 팔아서 나 어떻게 상속으로 좀 나 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 평생 계실 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연금으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쓰십시오. 이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전두환 정부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만들어졌고, 전두환 정부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무조건 30%를 매겼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전부 다 농어촌 공사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가 된다?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많은 농업인에게 어떻게 된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22년 2월 17일) 날 보도자료, 농지 가입 연령 기준 완화 등 일부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 이하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 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발표는 22년도 2월 17일 날이면 지금 언제죠? 지난달에 네? 달도 안 되는데. 네, 해서 이렇게 65세를 60세로 낮춘다 그랬는데 농어촌 공사에 가서 보면 법에는 아직도 65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법을 이제 정확히 바뀌면 다시 뜨겠죠. (24조)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을 지원을 한다.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것이 국민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고 농지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죠. 근데 공무원연금 중에서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난 공무원 타는 공무원 보는데 군인들 연관급으로 전역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타더만. 지금 많을 거예요. 한 300만 원 얼마씩도 타더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에 이걸 개혁을 한다. 먼저 이제 할 때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했는데 다른 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걸 좀 어떤다?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나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우리 같이 연금을 열심히 낸 사람도 저도 지금 연금 받은 지가 몇 년 되는데 50만 원은 안 돼요. 그 연금도 아니지 뭐. 10만 원은 안 돼요. 용돈도 안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그 젊었을 때는 연금 내는 게 없고 나이가 한 50 넘어서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낸 연수가 한 10몇 년밖에 안 돼. 그러다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는 게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 같은 동기 중에서 군인으로 있던 사람들을 중령이나 대령으로 받던 사람은 250만 원, 350만 원 받아요. (24조의 7입니다) 24조 5조 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자는 이거를 어떤다? 압류도 못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담보를 집어넣어서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데 압류도 못하고 내가 받는 것도 아무도 손을 못 대. 제일 좋은 게 그거고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은 주택은 10억짜리를 9억 주고 사기가 힘들어요. 10억짜리 주택을. 근데 농지 감정가 10억짜리는 5억 주고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감정가의 90%를 주기 때문에 5억 주고 샀는데 9억으로 감정해서 연금을 주거든. 그런 면으로 좋다는 겁니다. 농지 연금이 좋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농사는 짓는 건 적당하게 뭐 과수나무 심어놓고 감정가보다 반으로 떨어졌을 때 했을 때는 농사용으로 큰 효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금용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놨을 때 어떤 수익이 아까 얘기했죠? 단풍나무 5,000원짜리를 심어놓고 5년 기다리면 5만 원짜리가 된다. 그런 거. 우리 연산홍 같은 거 1,000원 주고 심어놨다가 한 5년 있으면 3,000원, 4,000원 주고 그 심는 사람 보고 심으라고 그러면 심을 주고 파가지고 그러면 파가지고 가. 500원에서 1,000원 주고 샀다가 3년에서 5년 있으면 3,000원에서 5,000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질 걸 생각하고 농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용 투자를 사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어떤 걸로 어떻게 질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를 감정가의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를. 연금은 뭘로 준다고요? 감정가로 줘? 공시지가로 줘? 누가 그래요? 감정. 조금 있다 나오면 감정가로 달라면 감정가에 얼마, 공시지가로 달라면 공시지가 얼마 이렇게 결정하게끔 진짜 하는 사람이 고르게끔 돼 있어요. 그럼 저 감정가 달라고 그러지. 농지연금이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황 예로 승계 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금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연금을 받고
연금을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땅을 농사를 짓는 것도 그대로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을 배우자가 하게끔 되죠. 배우자가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자식들이 그거를 근데 상속을 포기한다는 거 도장을 찍어줘야지 배우자한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원래 아버지 거였었는데 이제 상속이 되면 자식들하고 배우자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연금을 받은 건 그대로 엄마가 받게 하려면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걸 하면 그대로 그것이 엄마 이름으로 가서 엄마가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없게끔 되면은 그 농어촌 공사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태까지 받아간 돈이 있죠. 총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이자를 뭐 1.6%, 1.6%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져갔다면 3억에 1.6%를 해서 원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원금을 계산해서 상속자들에게 니네들이 너희 부모들이 가져간 이 돈을 준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상속을 한다. 그럼 상속할 수도 있죠. 돈 주고. 안 하겠다. 그럼 아까 상속을 포기를 하고 그 땅을 경매로 내놔서 팔아서 아버지 엄마가 가져갔던 돈과 이자를 합쳐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상속인에게 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팔아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져간 돈이 더 많고 상속할 돈이 뭐 없더라. 그러면 거꾸로 상속이 빚을 상속을 하는 거죠. 남으면 주는데 모자라면 없던 걸로 끝납니다. 자식들에게. 이게 지금 농지연금이에요. 충분하게 제가 지금 단적으로 줄여서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담보농지의 평가 방법.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를 갖고 하든지 감정평가의 90%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진 걸 5억 5천에 사서 연금을 신청하면 10억의 감정가를 90%를 주니까 9억을 쳐서 그 9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셔서 팔았더니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자식들이 상속받자 꽝 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네. 제3자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1순위 근저 대상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지에 설정된 채권금의 담보농지 가격이 15% 넘을 때는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 실제 대출이란 농지연금 채무에 부과한 이자로서 고정금리를 선택할 시 연 얼마? 2%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정산할 때 2%를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이자를 주고 다시 갚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는 사후금속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종신 장점이 있고 부부 종신으로 하고 재산세도 감면을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그대로 들었다? 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농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농사는 그대로 지을 수 있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에서 들었나? 감면을 해서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입 연령은 65세 이상이었는데 60세로 낮춰졌죠?
영농 경력이 얼마나 했죠? 5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서부터는 55세일 때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60세부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내가 연금 받을 거를 지금서부터 사지 마시고 지금도 보게끔 되면 농어촌 공사에 들어가면 대부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 대부. 빌려주는 겁니다. 농어촌 강사에 가서 적당한 농지를 대부를 받아서 농사를 지면서 농어촌 공사와 대부 계약을 쓰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그게 그때부터 뭐가 돼? 농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5,000평을 살 필요 없이 3대평만 대부를 받아갖고 5년 동안 농업인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자기 5년쯤 됐을 때 농지연금을 받을 농지는 그때 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액 종신형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 전후 후박형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받고 11년 때보다는 적게 받는 거. 일시 인출형 총 지급 가능이 30분의 이내에서 미리 어떤다? 땡겨서 받고 나머지는 나눠서 받는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아버지가 대출을 받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30%에서 그 대출을 받은 걸로 미리 받아서 그거 갚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 나머지 돈만 가지고 연금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 보면 농지은행에 보면 이런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내가 무슨 농지를 갖고 있고 이름하고 성명을 집어넣고 내가 농지에 대한 걸 집어넣으면은 농지은행에서 이걸 가지고 주인하고 뭐 이걸 다 집어넣으면은 연금 얼마를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참 옛날하고 달라.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좋아지는지 이것도 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있는 농지를 갖고 여기 들어가서 쳐서 아버지 주민등록하고 뭐하고 땅 있는 거 다 집어넣고 들어간다 신청하면 아버지가 언제서부터 이걸 하면은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해가지고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거하고 실전 사례하고 농지 취득 받았을 때 이런 사례 저런 사례에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강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